내 일평생 일만 하고 살았어. 그런데 은퇴를 하고 보니 자식에게 다 퍼주고 내게 남은 건 가난과 병든 몸뚱아리 하나뿐이여. 못해도 앞으로 30년은 좋게 더 살 텐데 지금 돌아보니 일만 하느라 이걸 안 해서 너무 후회돼요. 내가 당신들이라면 내가 지금 40대, 50대로 돌아간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것들을 당장 할 것이요.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우리가 삶의 압박을 받을 때, 살면서 내가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기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물이 흐르는 것처럼 나의 삶도 흘러가고 있죠. 우리의 젊은 시절 인생은 흔들렸지만 우리의 나이 든 인생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다만 내가 송두리째 엉성해질까봐, 그래서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할까봐 초연한 모습을 스스로에게 강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은 이런 후회를 해보시진 않으셨는지요? 그때 그랬다면 지금 내 삶은 달라졌을까? 그때 그렇게 안 했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까? 이것은 어느 날 졸지에 전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으로 보내진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33살의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오랜 시집살이로 만난 밥상을 차리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에 할아버지와 백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사 부지런하고 사람 좋은 할아버지 덕분에 꾸준히 단골이 늘었고 가게는 번창하였습니다. 덕분에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50대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늦게 낳은 외동 아들이라 애지중지하며 키웠고 노부모는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옷은 남한테 얻어 입을지언정 아들은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 고급 브랜드 옷을 사서 입혔었죠. 게다가 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사주고 아들이 먹다 남긴 거 먹으면서 할머니 부부는 50원짜리 빵도 안 사 먹고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의대에 떡하니 합격했고 그런 아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부부는 아낌없이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아들만큼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항상 이런 거예요? 진짜 돈 걱정 안 하고 싶다고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장을 보고 하루하루 장사를 해서 어렵디 어렵게 번 것이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돈이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그저 말하면 나오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대학을 간 것도 성에 안 찼나 봅니다. 대학을 2년 다니다가 군대에 갔다 와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유학 가고 싶어요. 노 부부는 하나 있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유학까지 간다기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즉각 자신들의 생명 같은 집을 팔아서 약 2억 정도 되는 돈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공부를 마친 아들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했고 서울에 있는 일본계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 사실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성인이니 독립하려고요. 작은 아파트 하나만 사줘요. 제가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차피 아들이 장가 가면 사주려고 모은 적금을 깨서 18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만 요구하던 아들은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명절에만 볼 수 있었고 반찬이라도 해서 가져다 준다고 하면 저 집에서 밥 안 먹어요. 일 때문에 바쁘니까 쓸데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할아버지는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고 환갑잔치도 못한 채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데 아들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지금 살고 계신 집 상속 좀 해주세요. 미리 상속해 주시면 상속세도 아끼고 좋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남편이 먼저 떠나 가뜩이나 약해진 마음도 있고
내가 늙으면 아들이 나를 보살펴 줄 거라는 믿음으로 5억이 넘는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부모님의 집을 팔아서 회사 근처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거기에 가계 담보대출까지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할머니 집에 월세는 내어준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월세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홀몸으로 식당을 운영하시며 근근히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연세가 75세가 넘어가자 오랜 가게 일로 인해 허리 수술을 하게 되셨고 유방암까지 걸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장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장사를 그만두고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하고 가게를 뺀 돈으로 더 큰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가족 같던 이웃들과 이별하고 아들 집에서 3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주어진 환경은 감옥과 다름없는 1층 구석진 방이 다였습니다. 건강이 나빴던 할머니는 하루 3끼를 잘 챙겨 먹어야 했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 끼니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거슬린다는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며느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못 살겠어. 나 어머니랑 언제까지 계속 살아? 자기가 앞으로 3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그 전까지만 모시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 시선이 있어서 안 돼. 엄마 덕에 내가 집 사고 한 거 다 아는데 그냥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만 더 참아. 할머니는 며느리 말도 괴로웠지만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들의 말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먼저 떠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쩐 일인지 아들은 할머니의 팔순잔치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것인가 잠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팔순잔치 바로 다음날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팔순잔치는 마지막 이별 잔치였던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에게 마지막 여물을 주는 것처럼. 다들 보는 자리에서 어머니를 위하는 첫 거짓 연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 상속도 다 끝나 할머니에게는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가 많아지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고민이 깊어집니다. 왜 그때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저 할머니는 왜 그런 선택들을 해오셨을까?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와 노인들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노인들이 살아남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먹을 게 풍부하고 의학기술도 발전하여 평균 수명은 늘어가는데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든 노인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지금 아는 것을 더 젊어서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양육을 하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 노동력을 상실한 다음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장 하루하루 살아내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수년도 아닌 수십 년을 대비하며 살아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직장인은 은퇴 후 삶을 걱정하면서도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대비하는 방법 자체를 모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막상 은퇴가 임박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손쓸 여력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그 해결책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책하지 말기. 스스로 자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내면이 스스로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난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너무 물러서, 내가 너무 무지해서 부디 스스로를 이렇게 불필요하게 비난하며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들 우리 나이가 처음입니다. 살면서 나만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970년대 이전으로만 가도 다들 하루하루 입에 풀 칠하느라 바빴지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먼 미래를 계획한다고 하면 필시 엉뚱한 몽상과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오고 그렇게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면서 모든 것이 하루하루 변해갑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던가요? 그 누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나 세상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숨을 쉬고 살면서도 숨쉬는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지 몇 번쯤 생각하면서도 이내 잊어버립니다. 그러하니 잊지 말고 또 잊지 말고 다짐해보세요. 다시 숨쉬고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해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내 주변에 있어 주는 이들 또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을 꼭 간직하신 채 나의 내면을 조금이나마 추스리신 채 다음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글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다시 40대, 50대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다는 일 6가지입니다. 중년이신 분들에게는 앞서가신 인생 선배들에게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연세가 70 이상 드신 분들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퇴직하고 할 일을 미리 준비해 둘 걸. 우리가 50대에 직장에서 퇴직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젊고 일할 능력이 있고 그동안 쌓인 경력도 있어서 남들보다 잘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마냥 퇴직자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 통장 잔고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직 중에 준비를 시작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업무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게 꺼림칙하고 남들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 일자리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현재 일자리를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금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준비를 나섭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재취업과 창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재취업 전문가들은 퇴직자가 새 일자리를 찾기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되고 1년 넘게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퇴직자가 이 시간을 버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 미리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은퇴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퇴직을 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퇴직 대비를 하느라 주말과 휴식 시간을 보내버리면 다가오는 월요일이 버겁기만 하니까요. 하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부업을 미리 시작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퇴직 이후에 사용할 자격증과 학위를 미리 땄어야 했었다고 답한 은퇴자는 18였습니다. 또한 회사 일이 바빠도 좀 더 일찍 준비를 할 걸 그랬다고 답한 은퇴자는 14나 되었습니다. 둘째,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눌 걸. 은퇴자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를 일자리와 관련시켜 생각하는 은퇴자들이 많았습니다. 은퇴자의 30일가 재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인맥을 미리 만들지 못함을 후회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50대 이후 재취업의 대부분이 지인 소개로 이뤄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과 관련이 없는 일상 속 인간관계에서 소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월급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와 거래처 인간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라진 인간관계를 복원할 곳은 어디일까요? 퇴직을 하면 인간관계의 중심이 회사에서 집 주변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회사형에서 가정형 인간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평소 가족과 별다른 대화 없이 지내왔다면 더 어렵습니다. 더구나 집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라면 지역사회 대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지인에게 소홀했던 은퇴자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과 TV를 보며 침묵하거나 등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제부터라도 가족과 주변 지인 이웃들과 잘 지내려 노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사람은 갑자기 바뀌기가 힘들어서 처음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잘 지내보려고 던진 인사가 화근이 되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면 되는 문제입니다. 관련된 서적을 읽거나 온라인으로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심리 상담 치료를 통해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을 키워둘 걸.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종의 큰 병치레 없이 삶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직장 다닐 때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꾸준히 운동을 하며 체력을 좀 키워둘 걸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 일에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관리를 했어야 했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중년이 넘어가면서 체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성 역류성 식도염이나 귀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난청성 이명 같은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당황하며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관리를 미리 하지 않고 내 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늦은 관리를 시작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잘하는 병원도 찾아가야 하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안 하던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갑자기 하려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늦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병원을 찾아 다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병원을 찾아내서 지병이 완치가 되었다는 사례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넷째, 취미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둘 걸. 은퇴를 하면 시간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재밌게 보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취미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두지 못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 이후 취미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가와 취미활동에는 선택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돈이 많이 드는 것과 적게 드는 것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여행과 골프처럼 돈이 많이 드는 취미만 즐기며 살 순 없습니다. 따라서 돈이 없을 때도 친구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친구와 평일 낮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 내려 주변을 산책해 보셔도 좋습니다. 혹은 아무데나 앉아 시를 쓰거나 수필을 적고 사진을 찍거나 풍경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개인연금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걸. 직장에서 퇴직하면 아무래도 가장 아쉬운 것은 다달이 받던 월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하면 월급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연금이 대신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하더라도 연금이 월급을 대체하지는 못할 뿐더러 이 연금조차 못 받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돈이 아쉬워집니다. 실제로 정년을 앞둔 예비 은퇴자들이 말하길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미리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면 매년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꾸준히 저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소득 공백을 메우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을 텐데요. 이렇게 개인연금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은
노령연금만 갖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277만 원이 필요하다 합니다. 물가가 비싼 서울에서는 한 달에 3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고작 월 평균 62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만 출연해 보아도 월 평균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50세 이상 은퇴자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샐러리맨,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로 구성된 가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벌다가 은퇴하면 연금도 혼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서 좋지만 나이가 들면 노령연금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 경력 단절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평생 일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직업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성이 맞지 않아 타직종으로 옮겨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일생 동안 일에만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오직 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며 승승장구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다른 일은 생각지도 않고 일을 잘해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본인은 인정받으며 일에 몰입까지 하니 얼마나 일을 잘할까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생을 보내신 분들을 존경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정년퇴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남에게 물어보지만 남이 아무리 답해준들 그것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디서 운동하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번엔 밥 먹고 운동만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한 가지 목표를 세워두고 몰두를 잘하시기 때문에 고독함을 잊기 위해서라는 목표 아래 하루 종일 운동만 하십니다. 하지만 일만 하시느라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 운동이 노동이 되어 다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실 때에는 서서히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아직 은퇴하지 않으셨다면 평소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취미나 부업을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1970년 이전의 추석은 명절 이상의 의미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그 시절 타향살이는 참 고달팠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부러져라 일하고 늦은 밤 쪽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객지의 서름을 쏟아내고 정은 들이마시며 그렇게 버티며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삶이 공공하여 고향조차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오지 않는 어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집 앞을 지날 때 발소리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객지의 자식들은 죽을 힘을 다해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석은 차무 다릅니다. 해마다 추석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기차역보다 공항이 붐비고 있으며 고향의 부모님들도 세상을 하나 둘 뜨면서 고향도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도시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둥근 달을 보며 고향 생각을 할까? 달 속에 어머니가 나타날까? 그러기엔 요즘 젊은이들은 주어진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당장 못 보더라도 괜찮으니 오지 말라고 요즘 세상에 누가 명절을 다 챙기느냐고 선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래야
애들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래도 나이 들어 자식 필요 없다는 말, 나이 들면 사람이 싫어진다는 말, 나이 들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 너무 자주 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막상 무인도에 가서 혼자 되면 제일 먼저 사람이 그리워질 테니까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걸 즉시 알게 될 테니까요. 다가오는 추석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추석이 되더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외로워 마시길 바랍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입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옵니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따뜻한 추석 보내시라고 외로워도 외로워 마시라고 추석 고양기를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이딴 언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